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제77주년 제헌절입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법통을 잇는 제헌헌법 제1조 1항도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2.3 내란 때 장갑차를 막은 국민의 용기의 근원입니다. 윤석열이 처참히 짓밟으려고 한 정신입니다. 하지만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은머리 미국인 대표적 부정선거론자 모스탄을 감옥에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특검이 막자 윤석열은 모스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는 모든 동지들과 우리 함께 격려와 안부를 전합시다라고 말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려 지지자에게 과격한 행동을 선동할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와 한치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특검 수사를 망신주기라고 합니다. 이제 평범한 국민이 되었다며 억울하답니다. 정 그렇다면 수용번호 3617번 피의자 윤석열 독거실이 아닌 6인실로 옮기십시오. 다른 피의자들처럼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십시오. 내란 당시 군인들 증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국회에 4명씩 들어가 의원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자가 합법적인 인치를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다른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보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역사 속의 독재자들은 민중의 물리력에 의해 끌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국민은 헌법의 틀 안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키며 내란 우두머리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했습니다. 이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품격입니다. 윤석열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부끄러움도 없이 내뱉습니다. 구치소 침대를 붙잡고 수사를 거부합니다.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며 풀어달라 생떼를 부립니다. 윤이야말로 수사관 넷이 둘러엎어서라도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수용번호 3617번 피의자 윤석열 씨에게 경고합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배반한 내란 우두머리에게 선택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사면 없는 사형입니다. 그나마 세상의 햇빛을 마주할 유일한 기회는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특검 사무실과 재판정에서나마 세상 공기를 맛보십시오. 마지막 온정의 충고입니다. 원내대표 서왕길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언제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일주일에 4~5회 밤을 새서라도 조문 하나하나 축조심의해서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며 뜻의 진정성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정 후보자의 말씀처럼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제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제1과제로 확립되었습니다. 국회는 물론 국민 일반에 이르기까지 이미 광범위한 컨센서스가 마련된 사안입니다. 며칠 전에는 검찰개혁 4법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히 입법은 국회가 주도하여 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장관 취임 후 행정부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검수원복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입법으로 향후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립되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일이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현행 법령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자행된 윤석열 정권의 위헌 위법한 검수 원복 폭거는 윤석열 검찰 독재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을 시행령에도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내년 수사비 예산과 인력도 즉각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법무부 인사의 비검찰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간 법무부의 검찰권 통제 실패를 목격해 왔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법무부 요직을 검찰이 독점하여 검찰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와 법무부가 다루는 다양한 법 정책의 영역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무행정의 탈검찰화와 인사균형의 회복은 법무부가 검찰의 지배로부터 탈피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입니다. 어제 정성호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을 통해 조국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매우 불균형하다고 본인의 소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말씀처럼 조국 전 대표와 관련된 사안은 형량의 비례가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사안일 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의 가장 적나라한 결과였습니다. 윤석열의 60년 지기 이철우 교수까지 연명한 탄원서에서 법학 교수들은 검찰의 초미세먼지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기소 및 공소 유지는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배우자, 딸, 아들까지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를 심사, 명단을 작성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께 건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정성호 후보자의 숙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 홍명필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국민의힘을 최고위원 홍명필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국민의힘을 자꾸 내란 정당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더군요. 드라마 대장금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어찌 홍시라 생각했냐고 하오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한 것뿐이온데, 마찬가지로 어찌 내란 정당이라 부르냐 하오시면 내란에 동조하니 내란 정당이라 한 것뿐이옵니다. 곽규택 의원님.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우린 내란에 반대한다며 탄핵에 찬성했어야죠. 그런 소리 듣기 싫었으면 엊그제 윤어게인 행사에 참석하지 말았어야죠. 내란을 정당화하고 윤석열 석방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리에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내란 정당 소리는 듣기 싫습니까? 인생 참 편하게들 사십니다. 홍시를 넣었으니 홍시 맛이 나는 것처럼 내란이 묻으면 내란 정당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이치를 모르시면서 정치를 하니 극우의 길로 접어든 내란 정당이 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우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평산마을에 가면 하루 종일 문재인 간첩,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접 보면 동네에 친구 하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극우들 세계에선 영웅이 됩니다. 유튜브 틀어놓고 후원금을 받으면 평생 벌어보지 못한 돈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7천만 원을 번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노인들 기초연금 받는 날엔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답니다. 전환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모를 했다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겠습니까? 한국사 강사가 한국사를 몰라서 교육계에서는 퇴출되었지만 유튜버로 나서면서 하루에 슈퍼챗이 500만 원 넘게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모스탄? 온라인 수업이 대부분인 개신교 학교에서 강의한다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자 영웅으로 대접받습니다. 2차 성징이 시작되지도 않은 꼬꼬마 때 아직 준공되지도 않았던 안동댐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남성인데도 여성 전용 교화시설인 안양소년원에 1978년 들어가서 10년간 복역을 했는데 4년 후인 1982년에는 대학교에 입학했고 1986년에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뒤죽박죽의 얘기를 해도 돈이 벌리는 극우의 세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리박스쿨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제헌절이고
재헌헌법은 1919년에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1962년 3일절에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과 박정희를 숭상한다는 이박스쿨은 그들의 입장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돈이 안 되거든요. 정광훈은 목사라면서도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하는데 교인들이 칭송합니다. 가톨릭 신자이자 기독교인인 제 입장에서는 다 미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모순은 돈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구는 돈이 되니까. 영어에 트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로는 병먹금. 모스탄 같은 사람은 혼자 떠들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것을 찾아다니며 이슈를 확대시킵니다. 범죄 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카이데일리가 가짜뉴스를 전파한 후 후원금이 4배로 늘었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의 피눈물을 뽑아 배채우는 이들을 공당이 돕고 있으니 변비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홍시는 맛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쓸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우리 조국혁신당이 어제 요청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진정을 빨리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제1야당과의 폭넓은 협조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려는 깊은 뜻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내키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2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협치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이 이렇게나 강력히 요구하니 홍심만도 못한 위헌정당의 해산 심판 청구를 빠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협치 제대로 합시다. 네, 최고위원 차기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77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한 헌법 제1조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회복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한편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을 두고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주로 권력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 논의에 앞서 정작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지는 별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국민의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한국인의 삶의 질이 4년 만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역시 27.3명으로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OECD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정부 시기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보다도 낮고 38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4년은 헌법 파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쟁의 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기업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51건, 청구액은 2,752억 원이고 이 중 인용된 액수는 350억 원입니다. 350억은 노동자들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합니다. 헌법 개정에 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자는 말은 국회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진행은 더딥니다. 국회 특위 구성이나 시민사회 의견 수렴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헌법 개정을 위한 일정을 확정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의 일정과 절차를 법률로 입법화하자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의 일정과 절차를 법률 수준으로 정하면 개헌의 동력이 유지될 수 있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 역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헌법 개정 책무 또한 명확해집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헌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은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법률 제정의 적기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법률을 발의하면 여야 모두의 적극적인 논의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제헌절 노래 가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개의 별들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구이 앞날은 복분이로다. 2절 가사입니다. 헌법이 대개의 별들, 즉 우주의 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별들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 사심없이 운행하는 것처럼 헌법 역시 특정 이익이 아닌 공동의 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정 77주년 국민의 행복과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자는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제헌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고위원 이혜민입니다. 어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새로운 정부 18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임명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시에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어깨가 무겁다는 것도 전합니다. 지난 3년간 뒤로 굴러가고 있던 과학기술계의 수레바퀴를 먼저 멈추고 방향을 돌려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임 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을 책임지고 완성하기 바랍니다. 모두가 AI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디지털 전환도 되지 않아서 AI 전환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부터 변해야 합니다. 정부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올리는데 힘을 쓰십시오.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공무원들이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어야 민간도 혼란을 줄이고 진짜 혁신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세세한 곳까지 혁신되지 않으면 결국 정책은 탁상공론화됩니다. 과학기술에 관한 한 탁상공론은 세금 낭비로 이어집니다. 둘째, 시대에 뒤떨어지는 보안 거버넌스와 인증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데이터를 말씀하셨습니다. 데이터 정책과 보안 정책이 구분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자산인 데이터가 안전하게 쓰이려면 보안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현장과 동떨어진 보안 인증 제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번 SKT 해킹 사태의 뒷수습, 이제 장관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본인 인증 체계 또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혁신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인재 확보에 총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인재 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인재에게 수천만 달러 급여 제한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보도됩니다. 더 이상 해외로 유출되는 인재들을 손 놓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병역 특례를 포함한 과감한 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옛날 이야기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벌에 퍼져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기초과학과 R&D 생태계의 재건이 시급합니다. 지난 3년간 무너져버린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초과학 분야를 제대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기초연구 예산을 복원해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R&D 예산을 정부 총 지출의 5% 연동 의무화하는 법안과 R&D 예타 심의를 연구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감 때 나왔던 R&D 카르텔 김영숙 교수 사태를 잊지 마시고 알맹이 없는 가짜 연구 끊어내고 진짜 필요한 연구는 마음 놓고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 현실을 반영한 평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있습니다. 부처 간 소관 따지지 말고 과기정통부가 대한민국 기술 혁신을 이끌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져가기 바랍니다. 지금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논의와 무관하게 부총리급 무게로 일해주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과감한 혁신의 영역에서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밝힌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의 비전을 꼭 실현하기 바랍니다. 그 길을 놓치지 않는다면 저와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